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강등했습니다. 미국이 AAA 지위를 잃은 것은 막대한 재정 적자 때문인데요. 뉴욕 증시가 오늘 개장하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세부 기준을 20일 발표합니다. 금리가 오를 것을 대비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건데요. 지방의 건설 경기 불황을 감안해서 비수도권 지역을 어느 정도 완화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최고 300%까지 완화합니다. 제2종 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지역은 250%에서 300%로 높입니다. 사업성이 낮아 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노후 연립 다세대 주택의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선 후보들 간의 1차 TV 토론회가 열렸는데 뚜렷한 승자나 패자 없이 신경전만 벌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후보들은 경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겉핥기식 공약과 해법만 제시했고 쟁점을 제대로 파고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치, 사회 토론이 남았는데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대선 첫 TV 토론 예상대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세가 쏟아졌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이 돈다는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학을 괴짜 경제학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노란봉투법을 다시 밀어붙이는 이재명 후보에게 그렇게 해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공격했죠. 이재명 후보는 큰 실수 없이 수성을 했다는 평을 듣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경제 토론 어떻게 평가할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TV 토론 첫 번째 경제 공약을 주제로 해서 4명의 후보들이 설전을 펼쳤습니다. 유권자들에게 누가 가장 강한 인상을 줬는지, 후보들의 토론 스타일, 그리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핵심을 파고드는 능력, 차별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홍성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결과? 사실은 뭐 거의 다 대동소이해서 뭐 지금 표심에 영향을 미칠 만큼 누가 더 참 뚜렷한 우위를 보였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만 그 이준석 후보가 조금 젊은 패기 뭐 이렇게 해서 조금 그 숫자를 비롯해서 좀 전문 지식적인 측면에서 조금 돋보였다라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권 후보 있죠, 민주노동당의 권영 후보. 네, 권 후보. 네. 이분은 그 경제와 별 관계 없는 얘기를 주로 많이 했다라고 네. 하는 측면에서 좀 차별화. 뭐 이런 정도나 보일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된 후보인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는 상당히 뭐 그 거기서 거기인 그냥 그런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동소이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뭐 큰 차별화가 토론 과정에서 차별화가 없었다는데 박원석 의원님 뭐 토론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 선거 TV 토론이 15대 대선부터 도입이 됐거든요. 예. 김대중, 이회창 두 분이 후보로 출마했을 때. 근데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TV 토론의 주목도 집중도 그게 이제 표심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과거에는 매체가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고 그 대통령 후보들을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통로랄까요? 이런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예. 때문에 이제 TV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거기서 형성되는 쟁점, 후보들의 태도, 후보들의 비전 네. 이런 거에 따라서 표심을 많이 정했는데 지금 워낙 이제 이 소통 채널이 다양하고 평상시에 후보들의 생각 또 언행, 태도 이걸 다 알기 때문에 네. 이제 TV 토론의 주목도가 만큼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부 연구자들은 예. 이게 TV 토론이라는 게 갈수록 확증 편향만, 그러니까 지지층의 강도만 굳히지 이게 지지를 바꾸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한다. 예. 그런 여론도 있어요. 후보들도 그걸 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TV 토론 준비 예전보다 좀 신경을 덜 쓰는 게 사실이고 예. 어제도 그런 면이 많이 보였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는 후보기 때문에 굳이 의제나 쟁점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냥 수성하고 방어한다. 이제 이런 태도가 역력했고 김문수 후보는 조금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지금 추격하는 후보면 훨씬 더 공격적이고 날카로워야 되는데 이분도 마치 방어하는 듯이 자기 진영의 논리에만 그냥 충실한 이런 모습이었고 앞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준석 후보가 좀 날카로웠는데 네. 그게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그 뭐랄까 프레지던셜한 그런 거를 입증하고 대통령 증명하는 그런 설득의 자격. 토론이었냐 예. 아니면 상대를 평론하는 토론이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권영국 후보는 이제 진영 논리에도 충실하고 그다음에 선명성을 강조했는데 강론이 조금 취약하다. 그리고 네. 아까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그게 이제 경제 분야 토론에 적합하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어제 어쨌든 전체적인 그 인상이랄까 네. 그리고 가장 TV 토론에서 득을 본 거는 저는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이제 지지율은 좀 낮지만 상대적으로 자신의 입장 뭐라 그럴까 뭐 존재감을 좀 나타냈다고나 할까 권영국 후보에 대해서 이제 이런 평을 해주셨는데 뭐 경제 토론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경제 공약 위주로 얘기는 했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정치 사회 이슈가 간혹 끼어들어서 토론 자체가 조금 흐트러진 측면은 좀 있습니다. 이런 정도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지자들 바꿀 가능성은 뭐 거의 없을까요? 뭐 토론만 듣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그건 어차피 아마도 관심을 가지고 보신 분들은 어느 쪽이든 간에 지지자가 이미 확고한 분들이 아마 봤을 거고요. 예. 중도에 있는 분들은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나 후보를 정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사실은 뭐 오늘 아마 하루 종일 뭐 신문 방송 언론에서 전부 다 계속 여기에 대한 평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직접 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경제 토론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이 훨씬 뭐 좀 인상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구체성이 전혀 없었어요. 구체성이. 뭐 어느 후보든지 간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면 시간 제한 때문에 시간 끝났습니다. 뭐 그러고 이렇게 넘어가고요. 응답할 시간 없습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이 국민이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야 이게 무슨 토론이냐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표심이나 뭐 지지자를 바꾸거나 변화시키는 데는 아마도 영향력은 별로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어제 이제 얘기한 것 중에서 경제 위주로 좀 핵심적인 내용을 저희는 좀 짚어보고 싶은데 어제 이재명 후보 역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뭐 집권하면 바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얘기까지도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규제 철폐, 규제 완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걸 좀 강조했는데 나름 시청자들에게 조금 다가가는 그런 정도 좀 메시지가 분명히 좀 갔을까요? 뭐 차별성은 있는 이제 그런 총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수 정당은 전통적인 그런 이제 시장 중시의 관점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이 얘기를 이제 반복해서 김문수 후보가 하셨고 그에 반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좀 적극적인 역할, 특히나 이재명 후보가 과거의 기본소득이라든지 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제 이런 일종의 이제 투자자이자 구매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이준석 후보가 뭐 호텔 경제학이냐, 괴짜 경제학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조금 이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정부가 어쨌든 경제를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재정 정책에 있어서도 일종의 적극적 그 재정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써야 된다. 그런 면에서 총론 차원의 비교는 있었는데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심층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냥 총론, 개괄 차원의 어쨌든 차별성 정도에 그쳤는데 앞으로 토론이 거듭되면서 그리고 후보들의 이제 공약 비전에 대한 뭐 설명이나 이런 게 거듭되면서 조금 구체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 대선이 탄핵 이후의 조기 대선이라는 특성상 그런 후보들의 비전 중심의 그런 비교, 토론 이런 게 되기가 좀 어렵고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심판 이 의미가 가장 이 대선의 큰 구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 국민의힘은 대단히 불리한 운동장에 싸우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좀 유리하고 우세인
그런 지형위에서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 덧붙이자면 네, 총론적인 차원은 분명했어요. 전통적인 어떤 보수와 진보의 가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정부냐, 정부가 좀 크게 큰 역할을 해줘야 하느냐, 아니면 민간의 창의와 뭐 이걸 더욱더 강조하느냐, 자율성을 강조하느냐, 이런 차이는 분명하게 보여줬는데 철학의 차이는 좀 난다 이거죠. 확실하게. 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재명 후보는 분명하게 케인지안적인 그런 사고를 가졌어요. 그래서 예. 정부가 뭐 100조든 뭐든 그냥 지금 뭐 추경을 뭐 해서라도 돈을 막 쓸어 부어서라도 뭐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그것이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이런 지금 그 환경, 또 미국의 관세 전쟁에 대한 대응,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없이 100조든 1000조든 간에 이게 문제가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대로 잘못하면은 그 다음 세대 빚더미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앞으로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써서 가장 효율적으로 정부 역할을 만들어내느냐, 이쪽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실제로 지금 홍성걸 교수님 말씀대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 중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좀 태클을 걸었잖아요. 이재명 후보 AI 3대 강국 뭐 100조 투자하니까 100조 그럼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세 군데를 좀 들어달라 이런 질문을 이준석 후보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결정할 문제다. 그러니까 총론만 이렇게 있고 실제 구체적인 게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상당히 이준석과 이재명의 좀 공방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앞서가고 있는 리딩 후보의 공약이 좀 추상적이다. 당연히 추격하는 후보 입장에서는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도 또 그렇게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권한 이후에 물론 이번 정부가 인수위 없이 바로 다음 날 이게 취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은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어쨌든 AI라는 새로운 어떤 국가기관 산업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한 청사진이 지금 이렇게 내실 있게 마련이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권을 했던 정당이 아니잖아요. 때문에 아이디어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게 대외 환경에 따른 가변성도 굉장히 심하고 경쟁도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한 번 의사결정을 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밀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의사결정을 바꿀 수도 있어요. 때문에 아직 이제 정책 공약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오밀조밀하게 갖춰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집권한 다음에 또 이제 경제부처의 보고도 받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이제 일종의 산업정책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분야가 어딘지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이것도 틀린 답은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뭐 서로 공방을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고 이게 사실은 경제라는 게 많은 부분 여야가 그 큰 틀에서 있어의 이념이나 철학의 차이가 있지만 믹스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거든요, 갈수록. 근데 이제 그런 점을 서로 간에 약간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가장 첨예하게 좀 다툰 부분이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동관계법 2조 3조인데 이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좀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 대표와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이 부분은 김문수 후보가 지금 노동부 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많이 알고 또 뭔가 이 법의 김문수 후보 얘기는 헌법과 민법에도 어긋난다 이런 주장까지 했거든요. 그 반격을 또 이재명 후보가 반격을 했는데 그 토론을 어떻게 이 시청자들이 다가가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것도 또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본인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본인의 이념적 지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나눠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민법 이런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기업인들이요. 지금 가뜩이나 관세 압력을 통해 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노란봉투법 해가지고서 지금 기업들한테 원청에 다 책임지고 불법적인 파업일지라도 손해배상을 제한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지금 기업들은 사실은 어차피 미국의 지금 미국이 가장 큰 수출 시장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서 계속 자기네한테 투자하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어쩔 수 없이 미국에 투자해야 됩니다는 미국에 다 투자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일자리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을 했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는 만약에
지금 뭐 그걸 원론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거를 시행했을 때에는 그야말로 투자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 네. 그러면 국가의 우리 제조업 기능 자체가 앞으로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네.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 이 일자리 자체가 걸려 있어요.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걸려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견해가 많이 다른데요. 네. 아마 이제 우리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선진국 이 노동시장의 규제 중에 노란봉투법 정도의 규제가 없는 나라가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헌법에도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나 그걸 개별 법률이나 혹은 노사관계 현장에서는 적용하지 말라라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불법파업, 합법파업을 나누는 기준이라는 게 너무 사실은 이 합법파업의 범위가 좁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능한 한 우리 헌법의 가치에 충실하게 넓게 해석하고 합법파업에 대해서는 그런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원하청 관계가 우리 이 노사관계에 아주 그 기본 구조로 자리 잡혀 있는데 진짜 사장하고 교섭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노동조합에게 부여하자라는 것도 우리 헌법의 단체 교섭권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말씀하셨던 헌법과 민법에 어긋난다는 건 사실관계가 틀리고요. 않는다. 헌법에 충실한 법률이고 예. 민법에도 개별 판례로서 이런 것들이 확립돼 있습니다. 네. 때문에 노동부 장관을 하셨는데 실제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 특히 이제 원청 사용자들이 하청을 상대로 그렇게 합법 파업에 대해서까지도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사실상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는지 그런 현실을 좀 깊이 들여다보셨다면 어제 같은 답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이제 이게 헌법과 민법에 어긋난다고 얘기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그렇지 않다. 또 권영국 후보도 또 가세를 했는데 기업들의 아까 홍성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의 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우려와 걱정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건 현실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번 보실까요? 현대 기아 자동차가 얼마 전에 171조 투자 계획을 미국에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 현대제철이라든가 현대자동차의 생산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앞으로 10년, 15년간 투자할 거를 거기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그 현대제철에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그 불법적 파업이라든가 뭐 제한적 파업이라는 게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생산 라인 하나 바꾸려고 해도 예컨대 지금 팰리세이드가 잘 팔린다. 그런데 다른 거는 안 팔린다. 그랜저는 잘 안 팔린다. 그러면 그랜저 생산 라인에서 팰리세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려면 노조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지금 말씀하신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이 뭐 예를 들어 손해배상 제한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법적 파업까지도 지금 제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인 입장에서 야 이거 지금 미국이 지금 가뜩이나 지금 미국 내에 이 투자하라고 아우성인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 걸 팔 수가 없는데 지금 그런데 지금 이거 잘 됐구나. 이번 기회에 탈출합시다라고 하는 얘기 안 나올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현대 기아차가 지금 그 171조를 앞으로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징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제 노란봉투법만이 아니었죠. 김문수, 이재명 후보의 공방 중에 역시 그동안에도 문제가 됐던 이 반도체 R&D 연구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좀 하자. 김문수 후보 그렇게 주장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그게 조금 반대를 확실히 해가지고 어제도 공방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역시 두 사람의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답변이 뭐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현 정부도 52시간 규제 완화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네, 그걸 김문수 후보가 얘기를 한 겁니다. 노동부 장관 시절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하고 우리 입장하고 같다라고 얘기한 건데 뭐 어쩌라는 거냐 그러면.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당시 노동부 장관 입장하고는 다르게 새롭게 이 주장을 하신다면 쟁점이 형성이 될 텐데 그 당시 본인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 반도체 특별법 통과에 있어서 그게 우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문제를 책임을 야당으로 떠넘기는 거고요. 이를테면 지금 우리 반도체는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대만의 TSMC하고 지금 우리 삼성전자하고 반도체 패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저는 TSMC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동시간이 관건적 요소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오히려 삼성을 앞섰어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노동시간 그 제한이 48시간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늘릴 생각이 없어요. 때문에 이건 기술력의 문제이지 노동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거를 막 노동시간을 쥐어짜 가지고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낡은 발상이고 그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데다가 지금 이 반도체 연구 개발직들 같은 경우에 서베이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게 우선이 아니라고 답을 해요. 지금 홍 교수님. 조금 그 내용이 조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와전이 됐던 것 같아요. 우선 TSMC는요. 삼성전자와는 완전히 그 내용이 다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TSMC는 R&D를 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파운드리로서 다른 데서 이 주문을 하면 그걸 그대로 만들어주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은요 노동 투입 인력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생산 인력 중심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는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여기는 R&D가 핵심이에요. 특히 삼성전자가 전 세계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패브리케이션 만드는 건 전 세계에서 나가서 만들지만 국내에 있는 그 이 시설은 대부분이 R&D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자, 전 세계 어느 국가도요, R&D에다가 주 52시간제 적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팩트입니다. 52시간만 연구개발하고, 그 다음에 52시간 됐으니까 그만하고 손 털고 나가라. 전자 불 끄고, 컴퓨터 끄고.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거나 혹은 제가 이해하고 있기에는 이 R&D 분야의 연구 개발 분야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산 인력 분야에다가 지금 그 예외를 인정하자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그 우리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더라도 이 부분은 아니 세상에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R&D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와 100시간을 일해도 아무 얘기 안 하는 나라와 어떻게 경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연구개발에. 물론 100시간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국가 발전과 기술, 아까 기술 경쟁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의 이 시간 제한은, 노동시간 제한은 이건 굉장히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부분은 하여튼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 생각이 워낙 또 달라서 역시 또 다른 토론에서 또 논쟁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경제 공약 핵심적인 내용 이외에 또 화제를 불러일으킨 게 있습니다. 이른바 호텔 경제론, 이재명 후보의 이 호텔 얘기잖아요. 호텔 예약을 했다. 그 예약한 주인이 계속 돌아가면서 했는데 나중에 취소해도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간다. 그리고 커피 원가 120원 얘기도 나오는데 우선 호텔 경제론을 가서 이준석 후보가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했잖아요. 공격이 조금 나름 타당한 거였습니까? 보기에 따라서 다르죠. 이제 이준석 후보의 지지자들은 그렇게 봤을 텐데 또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을 것 같고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재명 후보가 어디 군산인가 유세하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 주장해왔던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이제 정부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승수효과 이거를 다소는 좀 단순한 예를 만들어가지고 주장을 했던 건데 그에 대해서 호텔 경제학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호텔 경제학 무슨 저 한계 소비 성향이 그럼 차이 없이 계속 순환한다는 얘기냐 세상에 무한 어떻게 그런 게 동력이냐, 무한 동력이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듯이 그거는 단적인 예를 하나 든 거고 내가 정작 얘기하고 싶었던 건 정부 지출을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늘리면 그게 이제 경제 전반에 마중물 효과를 가져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다. 그건 뭐 사례가 많잖아요. 대공황 때도 있고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정부도 그런 일을 했었고 우리도 코로나 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정부가 경제가 어려우면 소비와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뭐 경기부양책이나 이런 걸 씁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이준석 후보가 다소 그걸 단순화시켜서 좀 몰아붙인 게 아닌가 그렇게 그러니까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준석 후보의 공격에 대해서 너무 극단화해서 자기를 공격한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이게 상당히 그런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얘기는이다 그런 주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오해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호텔로 하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 가장 그 경기 부양 효과가 큰 것은 뭐냐면은 건설 분야입니다. 건설 분야. 그래서 이 건설 분야에다가 국가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 가지고 지금 건설 분야를 활성화시키면 건설 노동자들의 그 수입이 증가하고 그러면 그들이 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소비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역 경제도 또 활성화되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그런 방식으로 들었다면 아무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걸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호텔 얘기해서 주입박 하다가 그거 취소해버려도 똑같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승수 효과가 100%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하시다 보니 그거를 이제 콕 집어서 이제 얘기한 거죠. 그것이 극단적인 예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예가 잘못됐으면 그냥 이건 뭐 예가 좀 잘못됐는데 과장됐는데 그런 건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해버렸으면 괜찮을 텐데 그거를 굳이 뭐 부정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커피 원가 120원 이 부분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공격을 한 거죠. 커피 원두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가 한 10g 정도 되는데 이게 뭐 원가가 120원이다. 120원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120원 정도 됐나 보죠. 이런 문제를 그게 그야말로 다른 어쨌든 커피를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원재료 이외에 다른 요소들을 다 배제하고 그야말로 콩 가격 이것만 얘기를 한 건데 이것도 이제 다소 그래서 극단화된 그런 쟁점인 것 같고요. 이게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성남시장 과거에 또 경기지사 할 때 왜 계곡 그 불법 점유하는 영업을 정리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분들을 찾아서 내가 이렇게 설득을 했다. 여기서 닭죽 팔아봐야 원가 2만 원 드는 거 8만 원 받는 건데 그러지 말고 여기 주변을 좀 멋있게 바꿔가지고 커피 팔면 120원 들여서 8,000원 받는 거 아니냐. 그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얘기를 한 거 가지고 또 자영업의 현실을 모르고 카페 하는 사람들을 도둑놈 취급한다. 이렇게 이제 김문수 후보가 비난을 했는데 다소는 좀 말꼬리 잡기 성이었고 그러나 이제 이재명 후보도 약간의 좀 빌미를 준 측면이 있지요. 그래서 오래갈 논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 또 하나 이재명, 김문수 여러 후보들 간의 논쟁이 있었던 중에 농촌 기본소득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걸었죠. 이준석 후보가 이제 이 부분을 인공지능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들어갈 돈이 5조를 넘어서 뭐 10조, 15조가 될 것 같다고 재원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실제 이 농어촌 우리 지금 200만 명이 좀 넘으니까 이 정도 이렇게 만약에 돈을 1인당 뭐 월 15만 원, 20만 원 준다면 거의 5조 이상 돈이 좀 필요 들어가긴 하네요. 연 한 1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물론 중앙 정부가 몽땅 다 내는 건 아니고 지방 정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하면 뭐 그렇게 그 지역의 균형 발전, 지역의 인구가 지금 막 빠지고 그래서 소멸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기본 소득이라고 해서 주면은 좀 더 살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돈도 돈이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그 연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농촌에 살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농사짓고 사는 거 자체가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도시로 오고 있는 상황인데 1년에 100만 원 준다고 거기 살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5조가 됐든 8조가 됐든 돈이 들어가면 말이죠. 국고가 들어가면 그만한 말하자면 그 효과를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돈만 들이고 아무것도 그 지역 균형 발전 내지는 뭐 지역 소멸을 막는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소규모로 정책 실험을 좀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갑자기 전국에 다 해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200만 명 되는 농어촌 분들한테 그냥 각 100만 원씩 주겠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드니까 그러한 그 이전 소득은요 전부 다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다음 후속 세대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원래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내걸고 이걸 상당히 철학으로 갖고 있다가 요즘 좀 한 발 물러났는데 이 농촌 기본소득을 통해서 본인의 기본소득 철학을 조금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좀 아직은 강한 모양이죠. 뭐 그렇게 봐야죠.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게 기본소득 정책의 딜레마입니다. 돈이 엄청 드는데 어느 정도여야 이게 기본소득의 의미를 갖느냐.
이걸 참 그 평가하고 측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연 100만 원 정도로는 그게 과연 효과가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라도 시작을 해야 늘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것도 한꺼번에 균일하게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기보다는 예. 단계적으로 실험적으로 정책을 확대해 보겠다. 이런 주장 정도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돈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근데 지금 사실은 농민한테 들어가는 다른 재정적 지출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거기다 더해서 저런 기본소득을 준다고 했을 때 그게 불러올 여러 가지 논쟁적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 조합이 훨씬 더 실제 농촌 농민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이제 이 전략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농업 1차 산업에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이후에 정밀하게 토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대선 후보들의 첫 TV 경제를 주제로 한 토론에 관련된 주요 패널들의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마지막까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유지하던 무디스마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트리플 A 신용등급의 최고 높은 게 한 단계 떨어지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제 채권 자경단을 깨우는 채권 자경단. 그게 네, 뭔가요? 그러니까 네. 이제 채권 시장의 참가자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스스로 이제 자경단이 그 도둑을 막기 위해서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자경단이잖아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재정을 허투루 쓰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채권을 팔아치우기 위해 행동한다라는 뜻이고요. 예. 이제 이게 가장 유명했던 사례는 2022년 말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그 재정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감세 정책을 펼칠 때 예. 그때 이제 그 영국의 국채금리 길트가 6%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그 연기금의 연쇄적인 채권 보유하던 연쇄적인 그 손절을 치면서 금융시장이 붕괴됐던 적이 있었어요. 채권을 막 팔아치운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무디스가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인가요? 원래 예정은 이번 주인데 아무튼 우리나라 돈 7,7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감세안의 통과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이. 7,700조 원의 감세안,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예. 곧 통과된다 이거죠? 예,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세금을 갖다가 이번에 깎아주는 그런 걸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수지 차트가 혹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GDP 대비 미국의 예, 재정 수지 나왔네요. 비율을 예, 한번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네. 예, 저기 보시면 이제 그 파란 막대기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적자가 큰 건데요. 예. 코로나 때 마이너스 15%. 늘었다. 저 때는 뭐 이해가 되는데 네. 바이든 행정부가 그 뒤에 3년간 다시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GDP의 7%까지 지금 재정 적자를 매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국가 재정이 망가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다가 감세를 해버리니까 작년부터 이미 무디스는 신용등급 전망을 네거티브, 그러니까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전혀 말 안 들은 데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의 감세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디스 입장에서 우리도 지금 운영 신용 평가사들 전부 다 미국 전망 다 하향 조정하고 다 등급 하향했는데 예. 왜 우린 가만히 있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남은 보루마저 무너지게 됐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GDP 이제 GDP의 재정 적자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감세가 확정이 되면 뭐 관세 좀 더 걷는다고 해서 재정체가 개선되기 좀 어려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걱정을 해서 무디스가 낮췄는데 그러니까 채권을 팔아치우는 채권 자경단에 일깨우는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네. 이 영향이 이제 채권 시장이라든지 증시, 외환 시장에 미칠 텐데 마침 발표된 것은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문을 닫은 이후에 등급 하락이 발표돼서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됐을 텐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일단 뭐 오늘 장 우리 시장을 우리 시장.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단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아, 금리가 올랐다. 이게 우리나라 금리도 많이 올랐고요. 예. 이게 선물 가격은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채권 선물 가격은 떨어지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급등하고. 국채 금리가. 예. 그래서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감사하겠는데요. 국채 금리가 지금 아니, 영향을 예, 그 미치고 미국 있다. 달러 가치랑 미국 국채 금리가 나오는데 예. 저 차트 보시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 빨간 선이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이고요. 예. 파란 선이 달러 가치인데 어. 일단 최근 1년 사이의 흐름인데 예. 트럼프 취임 이후에 뭔가 달라졌죠. 일단 그러네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첫 번째 달라진 점은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네, 그러네요. 이거는 뭐 이해가 되는 거죠. 빨간 관세를 선이 저렇게 오르고 관세를 있다. 뭐 그렇게 올리는데 인플레가 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되니까 당연히 채권 약세인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예. 달러가 약세입니다. 좀 보이시죠? 파란 선. 파란 저 달러가 이제 약세로 가는 거죠. 이상한 일이죠.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미국 달러 강해져야 강해져야 되는데 좀 약하게. 왜 그렇게 이게 달러 이제 자산 결국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걱정하는 거죠. 아까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채권 자경단이 야 이거 3년 만에 나타난 거 아니냐. 그때 그래서. 영국을 털고 이제 미국을 터는 거 아니냐. 예. 미국에 가서 미국 국채를 이제 셀하면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셀한 돈을 들고 미국 내에 그대로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예. 야, 이제 미국 달러는 위험해. 미국은 무서워. 트럼프가 어떤 짓을 할지 몰라라고 외치며 그 돈을 빼서 이제 다른 통화나 다른 자산으로 가게 되면 셀 달러가 줄어나게. 달러 값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는 셀 달러를 하지 않았어요. 미국 채권을 팔고 네. 딴 걸 미국 내에 다른 걸 샀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주식을 산다든가 미국 주식이나. 예, 그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게 되니까 예. 이번에 이제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신용등급 강등 자체는 뭐 솔직히 예견됐던 일이지만 그 타이밍이 너무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친 미 의회 의결을 앞두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건 전형적인 경고성 등급 하향 조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예. 해석인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이제 과거에 있었던 2011년 8월 네. 그리고 2023년에 있었던 그 두 번에 걸친 미국 그 신용 등급에 대한 하향 조정 S&P가 한 번 했고 피치가 있죠. 피치가 이미 예, 등급을 이미 다 했는데 떨어뜨렸는데. 그때마다 다 미국 장 빠지긴 했는데 예. 충격은 2011년이 제일 컸고 예. 2023년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2011년처럼 뭐 대폭락까지는 안 갈 것 같지만 네. 2023년보다는 좀 충격이 있을 것 같다. 아, 그래요? 그렇게 보여지는 게 일단 2023년에는 명분이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던 중이라 연준이 그때 금리를 한참 인상하고 있어서 인플레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저렇게 신용등급을 낮춘 게 저게 미국 금리를 인상시킨 게 피치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때문인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인지 사실 구분이 좀 어려워서 그냥 묻힌 면이 좀 있었는데 예. 지금 미 연준이 금리를 사실은 동결하고 있는 중이고 예. 어떤 분들은 일단 이번 6월 FOMC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겠냐라는 6월에도. 걱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만약 금리가 오르면 이거는 그 달러에 대한 글로벌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평가가 내려갔다. 이런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오늘 밤 미국 장이 정말 중요한 날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조금 느낄 정도의 충격이 있을 것 같다. S&P가 내렸던 2011년만은 못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아까 이제 달러 자산, 미국의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 채권을 팔고 한동안 미국에 머물다가 이제 미국 밖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실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좀 많이 팔았다면서요? 예, 그건 이미 많이 팔았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제
한 3년에 걸쳐서 계속 팔고 있고요. 중국은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전부 금을 그중 일부러 예, 금을 사들이고 있다. 중국의 금 매수가 최근에 금값 상승의 최대 이유였고요. 예. 예, 그래서 왜 그럼 지난 3년간 팔았냐? 예.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예.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우려해서 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외환 보유고를 미국과 EU가 동결한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가 전부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는데 그 외환 보유고의 한 3분의 2가 달러였던 거죠. 예. 그 3분의 2 달러를 동결시켜 만약에 버리니까 동결된다면 그런 이게 걱정. 동결시켜 버리니까 이게 이제 뭐 엄청난 충격을 줬고 예. 그게 이제 글로벌 좀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 입장에서는 네. 내 외환 보유고를 언제든지 동결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갖게 됐죠. 예. 그래서 지난 3년간 이제 중국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예, 그렇죠. 미국 채권을 덜 사거나 팔고 계속 팔아서 지금 9천억 불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어, 대신에 이제 뭘 샀냐 하면 골드, 금. 금을 많이 사거나 예. 또는 이제 러시아와 물물교환용으로 쓰는 그런 여러 가지 화폐들도 사고 아무튼 그래서 중국이 미국 채권 보유국 기준으로 해서 3등으로 내려갔다라는 저런 통계들도 나올 정도. 1위는 압도적으로 일본이고요. 일본, 네. 두 번째는 뭐 영국, 그다음에 우리 중국이 3위로 갔다는데 방금 금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이 미국 채권을 팔아서 이제 금을 좀 샀다고 그러는데 금값이 쭉 오르다가 최근 조금 주춤한 듯한 분위기인데 그래도 왜 금은 뭐 유망한 투자 대상이라고 이제 홍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어때요? 이 또 자극할 가능성이 생겼죠. 또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금값을. 트리플 A가 아니니까. 예, 미국 국채가. 예, 트리플 A도 아닌데 굳이 저걸 사고 있어야 돼라고 아마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 운용하는 중앙은행들이 국회에서 다 한마디 들을 거 아니에요. 등급을 등급이 떨어졌는데. 저기가 트리플 A가 아니라 더블 네, A인데 예. 왜 그거 꼭 사야 돼요? 예. 그리고 앞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라고 협정 이런 거 해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릴 거라고 하는데 이거 꼭 사야 됩니까라는 질문을 받을 때 예. 중앙은행 관계자들 그리고 국부펀드 운영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를 사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기는 지금 어려운 분위기로 좀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자산이 유로, 엔, 파운드 그리고 이제 골드 이렇게 순서가 될 텐데 예.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순서를 예.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이 아유 뭐 자신 없을 때는 일단 골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 그 그림이 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금값. 미국 나스닥이랑 예. 국제 금값의 흐름을 보시면 저기 특히 예. 2022년부터 시작해서 미국 그 파란 선이 나스닥 지수인데 그 네. 나스닥 지수가 대폭락했잖아요. 그때 예. 기억 많이 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세장이었습니다. 20% 이상 폭락했는데 그때 금이 바닥을 치고 또 박스권을 뚫고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어떨 때 금을 사느냐라고 물으면 일단 달러가 좀 걱정스러울 때, 달러가 그리고 약세 흔들릴 때, 예, 달러주의가. 그리고 두 번째 미국 채권 팔고 갈 때 주식이 또 밸류에이션 매력이 별로 없고 불안하다 싶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달러가 불안한, 그러니까 달러의 양대 자산이 불안할 때겠죠, 그러네요. 그죠? 채권이랑 주식 모두 좀 불안할 때 네. 금이 지금 박스권 뚫고 좀 오른 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때가 한 3년에 걸친 박스권을 뚫고 그냥 저렇게 저기서 지금 거의 50%가 올랐는데요. 네. 저런 그 강력한 가격의 상승들이 출현한 이유가 꼭 뭐 나스닥 폭락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야 이거 뭐 다 불안한데 못 살까 이럴 때 네, 금 여기에 금. 이제 중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다시 미 국채의 등급 하향 조정으로 금값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주셨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오르던 주가가 좀 떨어지다가 다시 최근에 좀 회복을 하면서 미국 자산에 대한 인기가 좀 줄어드는데 다시 회복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국채금리 이제 이렇게 등급이 떨어지면 역시 미국 자산 안 되겠구나. 비달러 자산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흐름이 확 굳어질까요? 이게 이제 정말 올해 투자의 성패를 좌우할 질문이십니다. 네, 올해 투자의 성패 아주 중요한 답변을 이제 앞두고 계시네요. 네, 일단 저는 달러가 좀 불안하다. 달러가 불안하다. 예, 왜 그러냐면 관세도 사실 문제인데 예. 냉정하게 말하면 관세는 지금 이야기했던 말하라고 협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예. 관세야 일시적 인플레에 주고 많은 예. 충격이에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관세 일상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말하라고 협정은 좀 다른 문제 아니냐. 말하라고 주요국의 환율을 조금 올리는 그런 그렇죠. 어떤 뭐 거를 얼마 전에 말하라고 우리 뭐 협정이라고.
저기 예. 어디 밀라노에서 뭐 만났다. 예, 미국 하자마자 뭐 환율이 20원 막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일부러 흘리는 거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 협정에 참가해서 지금 열심히 회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이 흘리겠어요, 그걸? 지금 대통령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거기 가신 분들이 뭘 믿고 흘리겠어요, 결국? 거기 미국의 협상 당국들이 가서 이번에는 환율 이야기는 안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다음에 한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흘리면서 달러의 약세를 유도하려는 정책을 펼치는데 이게 운이연 앞에 이야기했던 관세 문제 일단 걸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신용등급 떨어졌죠. 또 신용급 떨어져. 여기 세 번째다가 달러 약세까지 하면 환차손 생겨요. 네. 자, 이러면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미국 달러 사고 싶은 생각이 옛날에 걸쳐 지난 수년에 걸쳤던 그 달러의 강세 2021년부터 시작됐던 말부터 시작됐던 3년에 걸친 달러의 강세가 혹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맨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부가 매매를 강하게 시작하면 또 누군가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매매하면 이게 이제 결국 지지선들 깨지고 하면 순식간에 시장이 출렁거릴 수가 있고 그때가 지난 다음에야 달러를 사자는 생각들이지 지금 당장 살 필요 있겠냐. 싸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특히 자산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 증시가 이미 연초 주가를 회복했는데 싸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를 종합해 보면 이건 미국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될 때는 비달러 자산 그중에서도 EM이 그 이머징 마켓이 좀 낫지 않을까. 신흥자산, 자산. 예, 그래서 차트를 준비해 왔는데요. 예, 그 보시면 빨간 선이 미국 달러 가치고요. 많이 떨어졌죠. 미국 달러 같이 빨간 선.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 선이 뭐냐면 EM 자산 나누기 DM 자산. 결국 이제 신흥국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좋으냐. 빨간 선이 내려갈 때, 달러가 내려갈 때 저 파란 선이 올라간 건 결국 미국 달러 약세 구간에 중국 등 신흥 증시가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대로 이제 빨간 선이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올라가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신흥 증시가 종종 반등은 했지만 별로 재미가 없다가 올해 들어서서야 간신히 신흥 증시가 좀 반등했거든요. 마지막 끝선 파란 선이 마지막이 조금 살짝. 고개를 들려고 하는. 이제 이거가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이제 아까 그래서 올 1년의 수익을 좌우할 차트다. 네, 굉장히 중요한 달러 가치 흐름과 신흥 자산 비율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방향이 지금 바뀌려고 한다. 그러니까 비달러 자산에 좀 관심을 더 가짜 정도. 그러니까 뭐 얘기네요. 미국 다 팔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전체 시장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한 70% 가까이 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너무 10% 포인트가 오른 거니까 이전 30년 평균 이렇게 보면 60% 정도니까 조금 미국 비중은 조금 이제 이번 반등을 기회로 조금 줄이자. 특히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폴란드나 중국 같은 이런 나라들 이 이제 네 나라를 제가 이제 찍은 이유는 인도네시아, 중국, 폴란드. 요 네 나라의 이제 특징이 다 신흥국 시장이고요. 일단 인도, 중국은 신흥국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음에 인도네시아랑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정 불안 때문에 역시 그 2020년 코로나 이후 최고 싸요. 그래요. 지금 싸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뭐 이번 EM 증시에서 그 관세 협상 이런 것 때문에 거기가 많이 빠진 건 다 똑같지만 뭐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겁이 별로 안 나잖아요. 중국 때문에. 그런데 반등이 좀 약한 것 같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의 재무장. 폴란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발틱 3국이 지금 제일 걱정이잖아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하지만 우크라이나 다음은 어디냐라고 물으면 굉장히 걱정을 하는 데가 발틱 3국과 대만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그 방파제, 서유럽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나라가 가장 큰 지원을 받지 않겠냐. 이런 스토리가 충분히 가능한 형편이어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는 좀 저평가된 국가 그리고 폴란드랑 인도는 모멘텀이 좀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달러 가치, 비달러 자산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비달러 자산 중에서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일단 우리 홍 대표는 네 나라를 꼽아 주셨습니다.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하락에 따른 투자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 잘 보셨습니까? 시간이 부족했고 주제와 동떨어진 이슈를 꺼내는 바람에 후보들의 경제관이나 실천 방안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갈증은 씻기지 않았지만 장단점은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떤 후보가 사탕 발림으로 본질을 피해가는지, 어떤 후보가 경제 공약을 제대로 설명도 못하는지, 어떤 후보가 날카롭지만 아주 얍삽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지지 후보를 바꿀 유권자가 얼마나 될지는 궁금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